네? 뭐라고요? 3개월이요. 3개월 남았다고요? 저희 엄마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이에요? 환자분은 병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보통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진행 속도가 완만한 경우가 많은데 어머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급성 진행성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미 골수 기능이 상당 부분 손상돼서. 다른 치료약은요? 새로운 항암제라든가 임상시험 약물 같은 거요. 뭐라도 해볼게요. 유감스럽게도 1차 표준 항암제와 2차 약제 모두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고 현재로서는 동종 골수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식 말씀하셔서 저랑 가까운 친지들이 전부 검사했어요. 안타깝게도 HLA, 조직 적합성 항원 검사 결과 검사하신 분들과는 모두 불일치네요. 환자분 따님도 다른 가족분들도 모두 불일치요. HL에는 8자리에서 10자리까지 완전하게 일치해야 성공률이 높은데 불일치 상태에서 이식을 강행하면 거부 반응 때문에 환자분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럴 리가 없어요. 제가 유일한 딸이고 제가 유일한 자식인데요. 제가 왜 안 맞아요? 제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저희도 2번, 3번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고요. 국내 골수은행에도 현재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고 외국 골수은행을 통해 찾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경우는 이식 준비와 이송 과정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니요? 그럼 엄마가 진짜 3개월 뒤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환자분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골수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길어야 3달이고요. 이미 헤모글로빈 수치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 위험도 크고요. 3개월 안에 위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대체 치료약은 없는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골수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엄마가 생을 이런 식으로 마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친딸이니까 혈액형도 같으니까 늘 텔레비전에서나 책에서 보던 가족 간 골수이식 같은 희망적인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하면 분명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입에서 나온 단호한 불일치라는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듯 했습니다. 엄마는 무표정한 얼굴로 삶에 더 미련이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드네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저히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해외 병원이라도 찾아봐야 하나? 머릿속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어떻게든 이 진단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던 엄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숨쉬기가 좀 힘이 들어서요. 호흡이 잘 안 되세요? 숨이 가쁘게 차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누워있을 때 더 심한가요? 아주 불편한 건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숨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걷다가도 금방 숨이 가빠져서요. 숨쉬기 편한 약이 있으면 처방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어요. 현재 혈액암이 진행되면서 빈혈이 심하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일단 제가 진찰을 한번 해보죠. 의사는 목에 건 청진기를 귀에 꽂고 엄마가 앉은 의자를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간호사가 엄마의 상의를 걷어 올렸고 의사는 조용히 엄마의 숨소리를 청진기를 통해 듣더군요. 숨 크게 들이쉬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쉬고요. 한 번 더 크게 들이쉬고요. 의사는 청진기를 엄마의 가슴팍, 옆구리, 그리고 배 위쪽으로 옮겨가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엄마의 배를 보고 놀라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세월이 그대로 새겨진 듯한 흉터가 선명히 남아있었습니다. 엄마의 아랫배를 유심히 보던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질문했습니다. 환자분, 이 흉터는 뭘까요? 혹시 맹장 수술을 하신 적 있으세요? 이 자국 말이에요. 네, 맹장 수술 자국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맹장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평생 이 흉터가 남아있죠. 많이 흉하죠?
옛날엔 지금처럼 기술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수술 자국이 좀 많이 흉해요. 창피하네요. 예전 수술은 절개를 크게 해서 봉합 자국도 선명하게 남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은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게 수술하지만 그 시절엔 흔한 일이었죠. 사실 저도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거든요. 아주 어릴 때 맹장 수술을 받아서 절개 흔적이 좀 크게 남아있어요. 전혀 창피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나, 선생님도 맹장 수술하셨어요? 우리 딸도 어릴 때 맹장 수술을 했어요. 저랑 같은 자리에 비슷한 흉터가 있어요. 어릴 때 같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 딸은 엄마랑 배 수술 자국도 똑같네 하고 깔깔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따님분도 맹장 수술을 하셨군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맹장 수술도 유전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맹장 수술을 해서 그런 건지 딸아이도 결국 같은 병을 앓게 돼서 늘 마음에 걸렸네요. 제가 괜히 나쁜 걸 물려준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아니요. 맹장염은 유전과 상관이 없어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분 때문이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 건강만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엄마와 의사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의 시선이 어느 순간 의사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어려 보이는 앳된 얼굴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엄마는 그 의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 점은... 아, 눈 밑에 이거요? 어르신 환자분들은 눈 밑에 난 점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사실 이 점 때문에 어르신 환자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하세요. 빼라, 흉하다 하시면서요. 선생님도 눈 밑에 점이 있네요? 제 딸도... 저는 엄마가 혹시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봐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가 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설책 10권도 모자라는 분이어서 쓸데없는 소리를 더는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요새 얼굴 얘기하는 거 실례예요. 선생님 죄송해요. 엄마 숨 쉬는 거 편해지는 약 처방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른 친지랑 가까운 분들 검사받게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 상태가 언제 나빠질지 모릅니다. 일단 백혈구랑 호중구 수치가 조금은 올라왔고 환자분은 입원을 하셔도 저희가 뭘 해드릴 게 없어서요. 집에 계시면서 38도 이상 열이 오르면 바로 응급실로 오세요. 열이 나는 건 안 좋은 신호니까요. 체온계로 수시로 확인하시고 미열 증상 중에 두통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시면 그때부터는 체온을 30분 단위로 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 이제 나가요. 집에 가서 쉬셔야 해요. 진료실을 나오는 순간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팔에는 체열로 인한 멍이 여러 겹 남아 있었고 링거 자국이 아직도 덧나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하며 복도를 지나쳤습니다. 엄마는 한두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고르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숨소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휠체어라도 가져와서 엄마를 앉힐까 싶었는데 엄마가 저를 잡으시네요. 저는 천천히 엄마를 부축해 주차장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의 몸은 제게 기대어 있었지만 엄마의 시선은 계속해서 뒤를 향하는 듯 보였습니다. 차문을 열고 엄마를 태웠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며 작은 숨을 토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엄마, 괜찮을 거야. 내가 꼭 방법을 찾을 거야 라고 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몰아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병원 주출입구를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흰 가운이 날아오듯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조금 전 우리에게 시한부 판정을 내렸던 그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알 수 없는 고통과 깨달음, 그리고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글거리는 눈빛은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으려는 듯 흔들리고 있었죠. 저 의사 엄마 주치의 아닌가? 왜 저래? 뭐 갑자기 급한 일이라도 있나? 이쪽으로. 뭐가요? 엄마, 잠깐만. 저 사람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끼익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병원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공기를 찢었습니다. 의사가 전속력으로 제 차 앞을 막아서며 제 차 앞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 겁니다. 망설임 없이 그대로 제 차 앞에 나타난 의사 때문에 저는 정말이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가 제 차 앞으로 뛰어들어오는 그 순간 엄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숨 넘어갈 듯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차 안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미자야! 제발 피해! 저에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랑 4살 차이가 나는 눈망울이 동그랗고 귀여운 아이였죠. 이름은 미자. 늘 엄마 옆에 붙어 다니며 제잘거리던 집안의 작은 꽃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사건만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동생과 함께 자라며 추억을 쌓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자는 제 곁에서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자를 데리고 시장을 간다는 말에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랑 놀겠다며 옆집으로 가버린 게 전부였죠. 설마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자 신났네, 신났어. 얘가 둘째 딸이야? 아이고, 눈이 동그래서 참 이쁘게 생겼네. 큰애는 어디 갔어? 옆집 순이네 갔지 뭐. 시장 가자니까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다면서 안 따라오네. 조그만 게 벌써 친구 따라다니는 재미를 아네. 웃기네 참말로. 7살이면 다 컸지 뭐. 미자만 데리고 나오니까 한가하고 좋네. 미자야, 미자도 엄마랑 둘이 나오니까 좋지? 아구, 요거 이뻐 죽겠어. 막내라 그런가. 그러고 보니 큰딸은 내년에 학교 들어가겠다. 에구, 세월 빠르네. 이제 엄마 따라 시장 나올 나이는 아니지. 아, 오늘 갈치가 아주 좋아. 갈치 좀 들여가. 지난번에 조기 구워줬더니 미자가 얼마나 잘 먹던지. 하도 맛있게 먹어서 조기 사러 나왔는데. 아유, 조기도 있지. 조기 들여? 10,000원어치 담을까? 20,000원어치 줘. 우리 미자 조기 실컷 먹게. 오케이, 조기 20,000원어치. 근데 다 구울 거야? 조기찜도 맛있어. 반반해서 구워 먹고 찜해 먹고 오늘 이 집 조기 파티하셔. 오랜만에 조기찜 해볼까? 근데 조기찜 하려면 무가 있어야 되는데. 얼른 가서 무 사와. 내가 조기 아감이랑 내장 제거하고 있을 테니까. 미자야, 여기 가만히 서 있어. 엄마 금방 무 사가지고 올게.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잠깐의 한눈이 화를 불렀습니다. 익숙한 시장의 냄새와 소리들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미자가 눈 깜짝할 새에,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아까 분명히 생선가게 앞에서 얌전히 서 있던 미자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는데 그 조기 상자 앞에서 생선가게 사장님이 능숙하게 조기 배를 갈라 내장을 긁어내는 잠깐의 시간 동안 미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시장 어디에도 조그만 갈색 원피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었죠. 엄마는 물을 사러 야채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고 고작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생선 가게로 돌아온 게 전부인데 그런데 미자가 사라진 겁니다. 엄마 손에는 아직 무가 들려 있었지만 순식간에 힘이 빠져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지가 쿵 떨어지며 흙 묻은 무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엄마의 두 눈은 이미 사람들 무리에 매달려 있었고 곧바로 미친 듯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애 못 봤어요? 갈색 원피스 입은 여자아이요. 3살 된 여자아이 못 봤어요? 눈이 이렇게 동그랗고 귀엽고. 우리 애기 미자야, 미자야. 엄마는 무릎이 까지고 목이 터져라 미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못 봤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그날 이후 엄마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고 엄마의 인생은 단 하나, 오직 미자 찾기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장을 볼 때도 엄마의 눈에는 늘 미자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매일같이 미자를 잃어버린 그 시장으로 나가 전단지를 붙이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쥐어주며 애원했습니다.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눈이 크고 이쁘게 생겼어요. 전단지 사진에 얘가 내 딸 미자예요.
전단지는 집안에 가득 쌓였고 엄마는 아침마다 배낭에 전단지를 가득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 통상인들은 이제 엄마 얼굴만 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칼도 채소를 자르던 칼도 잠시 멈추고 엄마의 손에 들린 전단지를 보면서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미자 엄마 또 전단지 돌리러 나오셨네. 자식 잃어버리고 엄마가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지. 우째. 언제부터인가 엄마는 미자 엄마로 소문이 났습니다. 전단지를 하도 뿌려서 결국 시장 사람들 중에 미자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이의 행방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희망은 점점 멀어졌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고아원, 보육원은 물론이고 수녀원과 교회, 심지어 방송국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무릎이 퉁퉁 부어도 버스를 갈아타고 걸어서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방송에도 나갔고 엄마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엄마가 매일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않아도 누가 미자 보면 연락해 줄 거야. 아니야.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미자를 못 찾는 거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날 미자 손 놓지 않았으면 미자 안 잃어버렸어. 그깟 무가 뭐라고 무사러 간다고 피 같은 내 새끼 손을 놓는 바람에. 왜 엄마 잘못이야? 엄마 잠깐 무사러 갔다 온 게 뭐 큰 잘못이냐고. 누구라도 그런 상황 겪을 수 있어. 아니야.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날 미자 손 놓지 않았으면 안 잃어버렸어. 그깟 무가 뭐라고. 그깟 무사러 간다고. 내가 잘못한 거야. 다 내 탓이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니까. 내가 엄마라고 애한테 따뜻하게 해준 게 뭐 있어. 제대로 놀아준 적도, 좋은 옷 입혀준 적도, 좋은 거 먹여준 적도 없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미자 좋아하고 이뻐했는데. 아니야, 미자는 몰랐을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기도 전에 그냥 사라져버렸어. 내가 그날 조기라도 구워줬어야 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준 채로. 엄마, 미자 다 알아.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좋아했는지. 매일같이 불러주고 안아주고 했잖아. 엄마는 못난 엄마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엄마 탓 아니라고. 아니다. 내 탓이 맞다. 미자한테 못난 엄마였던 게 맞아. 손만, 그 조그만 손만 꼭 잡고 있었어도. 엄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미자가 대학생이 될 나이가 되자 대한민국 대학교란 대학교마다 다 찾아가서 정문, 후문, 게시판, 식당 앞, 화장실 문짝에까지 전단지를 붙이셨어요. 학생들이 그 전단지를 받아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금세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엄마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주저앉을 마음이 굴뚝 같으셨을 텐데 그래도 다시 새로운 전단지를 인수해서 들고 다니셨습니다. 번화가 건물벽에도 아파트 단지 입구에도 버스 정류장 기둥에도 빼곡히 붙이셨어요. 붙이면 뭐합니까? 관리인들이 전단지를 보는 족족 다 떼어내버리는데요. 그러면 엄마는 밤에 전단지를 붙이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낡은 전봇대와 벽에 풀칠을 하면서요. 엄마가 바라는 건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로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전단지에 고개를 돌리길 바라신 거죠. 어디서 본 얼굴인데 혹시라도 얘 내가 아는 걔 아니야?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는 희망 하나였죠. 비 오는 날에도 엄마는 멈추질 않으셨습니다. 전단지를 비닐에 싸서 품에 꼭 안은 채 행인들에게 내밀었어요. 종이가 다 젖어 흐물흐물해졌는데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반응은 대부분 차가웠습니다. 고기만 젓거나 손살에 치거나 귀찮다는 듯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죠.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엄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정말 딱 한 명이라도 이 전단지 보고 미자를 기억해 줄 수도 있잖아.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엄마 손에 남은 건 전단지 뭉치뿐이었죠.
그 전단지를 통해서라도 동생 얼굴을 세상에 계속 보여주고 언젠가 기적처럼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엄마는 평생 이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미자가 집을 기억해서 돌아올까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자를 잃어버렸을 때 살던 그 낡은 단독주택을 그 후로 평생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단열이 하나도 되지 않아 겨울이면 집안이 냉동고 같았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군데군데 번졌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집을 고치지도 이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낡은 집은 엄마에게 단 하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미자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집이라는 거였죠. 저나 주변 사람들이 내부술이라도 하자, 더 늦기 전에 도배라도 하자고 말을 꺼내면 엄마는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미자가 기억하는 걸 왜 바꾸려고 하느냐, 있는 그대로 둬야 한다는 거였어요. 엄마에게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아이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표식 같은 거였던 겁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나가네, 또 나가. 맨날 저렇게 전단지 들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게 참 딱하기도 하고 안 되고 그러네. 부모 자식이 생이별하는 게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글쎄 말이야, 벌써 수십 년이야. 살아있다면 진작 만났겠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하기사, 살아있으면 진작에 만났겠지. 혹시 외국으로 입양 간 거 아닐까? 아니 왜 텔레비전 보면 외국으로 입양 간 한국인들 나오잖아. 입양 가서 못 찾는 건가? 아니면 벌써 세상 떠났을 수도 있고. 엄마 귀에는 그 말들이 그대로 꽂혔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아주머니들을 누려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덜덜 떨면서 그러나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살아있어요. 죽었다니. 해외로 입양 갔다니. 2번 다시 그딴 소리 했다간 나 죽고 당신도 죽는 거야. 미자가 왜 죽어? 내 딸이 왜 죽냐고. 사랑도 제대로 못 주고 내 손으로 밥도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는데, 그날 조기 구워서 먹여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미자가 왜 죽어? 왜 죽냐고. 엄마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단호한 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이미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목숨 걸고 확신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도래질을 하고 이제는 그만두라고 손사래를 쳐도 엄마는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를 버티게 한 건 단 하나, 바로 내 딸은 살아있다는 믿음이었으니까요. 그 믿음 하나로 엄마의 삶은 끝까지 이어졌던 거죠. 미자를 찾는데 자신의 인생을 전부 쏟아낸 엄마는 결국 자신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자만 찾아다니느라 끼니는 대충 건너뛰기 일쑤였고, 날씨가 꾸져도 비바람을 맞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몸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엄마는 자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현관 앞에 주저앉기도 했고, 시장에 나가다가는 어지럽다며 가로등에 몸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기도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눈앞이 핑 돌고 결국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얼굴빛은 점점 잿빛으로 변했고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집안을 쓸고 닦은 후에 밖으로 전단지를 들고 나갔을 엄마가 이제는 반 한구석에 앉아 허리를 가누기도 힘들어 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병원 좀 가.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니야. 병원은 무슨, 괜찮다니까. 나 원래 허약했어. 조금 쉬면 나아져. 아니야 엄마,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 요새 맨날 쓰러지고 어지럽다 그러잖아. 숨도 가쁘게 쉬고. 나 괜찮다니까. 괜히 병원 가봤자 돈만 깨지고 약만 비싸게 팔지. 괜히 호들갑 떨지 마. 엄마 얼굴이 완전 잿빛인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얘가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됐다, 됐어. 엄마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아깝다,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방바닥에 앉아 버티셨습니다. 아무리 손을 잡아 끌어도 나 정말 괜찮아라는 말로 뿌리치셨습니다. 결국 그날도 저는 엄마를 더는 설득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 후에도 엄마는 전단지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휘청거리는 다리로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미자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못 보셨나요? 갈색 원피스 입은 3살 때 잃어버린 제 딸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안쓰럽게 눈길만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얼굴을 감싸주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 전단지 돌리던 그 할머니 아니야? 맞네, 맞아. 맨날 저 전단지 나눠주던 분이잖아. 아이고, 어떡해. 할머니, 정신 좀 차려봐요. 엄마는 바닥에 누운 채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손에 꼭 쥔 전단지만 바람에 흩날려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 할머니 핸드폰인가 보네. 1번이 큰딸? 여보세요?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지금 시장 입구에서 쓰러지셨어요. 일을 어째? 이러다 송장 치르는 거 아닌가 몰라. 뭐라고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허둥지둥 뛰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원을 이루며 웅성거리는 한가운데 엄마가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쁘게 차올라 눈을 간신히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엄마는 겨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넘어진 거야. 엄마 괜찮아. 미자 전단지 저거 챙겨야 하는데. 엄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저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를 부축해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단히 진료만 받고 나오자고 억지로 설득한 끝에 겨우 병원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엄마를 앉혀놓고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댄 뒤 일단 피검사랑 소변검사부터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잠시 어지러웠던 거겠지. 그러나 검사가 끝난 뒤 의사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2.0입니다. 이 정도면 멸균실에서 생활하셔야 할 만큼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았던 겁니다. 동네 개인병원 의사 선생님은 잠시 차트를 들여다보시더니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더는 저희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보통은 큰 병원에 가려면 직접 예약을 잡고 몇 주, 길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직접 대학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환자가 위중한 상황이면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바로 연결해주는 제도가 있다더군요. 덕분에 저희는 따로 발품 팔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대학병원 진료 예약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곧 그만큼 엄마 상태가 그만큼 위중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밀 검사가 아니었는데도 검사 수치가 말이 안 되게 나왔습니다. 진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견디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시라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병원 혈액암센터로 지금 바로 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 길로 저는 엄마를 부축해 택시에 모셨습니다. 손에 들린 엄마의 전단지 가방은 어느새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고 엄마는 고개를 젖힌 채 간신히 숨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택시 창밖으로는 오후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눈앞은 먹구름 낀 것처럼 어두워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체할 틈도 없이 곧장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막내딸을 찾아 헤매느라 정작 본인의 건강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이제는 자신의 발로 걸어가기도 힘든 환자가 되어 제 옆에 계셨습니다. 환자분, 요즘 들어 탈모가 심하다든지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든지 손가락 관절 통증 같은 증상은 없으셨나요?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밥맛도 없고요. 살도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혈액암 환자분들께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현재 검사 결과상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 골수 기능도 거의 마비 상태이고요. 우선 항암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만 환자분 연세에서는 항암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라면 머리 다 빠지고 많이 힘들다던데요. 맞습니다. 구토나 탈모, 극심한 피로감이 따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항암제 외엔 선택지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항암 스케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후 경과를 보면서 골수 이식 가능 여부까지 준비해야 하고요.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환자분, 그래도 시도해 봐야죠.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엄마의 곁에 앉은 담당 의사는 내 또래보다도 어린 듯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단정히 묶고 하얀 가운 안에 또박또박한 말투로 환자를 대하는 모습이 괜히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한서연 선생님, 참 이쁜 이름이었습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이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있구나. 공부를 얼마나 잘했을까. 성실하고 똑똑한 젊은 의사 선생님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곧바로 멸균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면회도 자유롭지 않았고 음식 하나하나가 까다로웠습니다. 흰 트레이 위에 담긴 밥과 반찬은 모두 멸균 처리된 것들이었고 물조차도 끓이고 식혀야만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곧 시작되었고 링거줄을 타고 들어가는 약물이 몇 분도 안 돼 엄마를 괴롭혔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구토를 달래느라 비닐봉지를 붙잡은 채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체중은 줄어들었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조차 벅차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고 엄마는 한소연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던 목소리를 믿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이어질수록 엄마의 몸은 차츰 더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나 이런 치료 안 받을란다.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구나. 엄마, 무슨 소리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포기해? 우리 아직 같이 해야 할 일 많잖아. 아니야. 죄 많은 내가 이런 호사 누리면 안 된다.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데. 미자를 잃고 내 딸 하나 지켜주지도 못한 내가 뭔 자격으로 이렇게 비싼 치료를 받아.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 미자 잃어버린 거 그건 미자 팔자인 거고. 아니다. 내가 잠깐만 눈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끝까지 손을 붙잡고만 있었더라면 미자는 지금 살아서 내 옆에 있겠지. 엄마는 나는 생각 안 해? 미자만 자식이야? 나도 엄마 자식이야. 엄마가 이렇게 세상 뜨면 나는 어떡하라고?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야지. 치료 안 받고 죽겠다는 말이야? 엄마, 진짜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너한테도 미안하고 미자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만약에 미자가 혹시라도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거라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못 만나는 거라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미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지도 몰라. 미자를 보러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엄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미자를 찾아 헤매며 살아왔던 엄마가 이제는 그 미자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입 밖에 꺼낸 겁니다. 그 말은 곧 엄마의 마지막 희망조차 꺼져간다는 뜻이었죠. 엄마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야. 엄마 눈으로 살아있는 미자를 직접 봐야지. 미자가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 살아있어. 우리 미자, 내 동생 살아있다고. 엄마가 꼭 만나야지. 정말 내가 다시 미자를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엄마가 여기서 버텨야만 그 길이 열리는 거야. 엄마, 제발 포기하지 마. 담당 의사는 엄마의 상태를 차분히 설명하면서 골수이식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항암제는 이미 듣지 않았고 남은 길은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평생 엄마는 딸 하나를 찾겠다고 전국 팔도를 헤맸습니다. 친척들도 처음에는 그 집념을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시간이 지나자 다들 이제 그만해라, 미자는 못 돌아온다며 엄마를 말렸습니다. 그런 친척들이 서운했고 그런 서운함이 쌓이면서 명절에도 소식이 끊기고 잔치에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엄마의 삶은 더더욱 외로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혈액암이다,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자 친척분들이 다들 주저하지 않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먼 지방에 살던 친척들까지 하나 둘씩 병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작은 병실 복도에 낯익은 얼굴들이 가득 찼습니다. 평생 엄마는 잃어버린 미자를 찾아다니느라
다른 가족들에게조차 등을 돌린 채 살았는데 이제야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간호사가 친척들을 차례대로 불러내어 골수 적합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혈을 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올리고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히는 동안 친척들은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골수가 꼭 맞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를 고마움과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저도 다른 친척들도 모두 엄마와는 골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항암 치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엄마는 숨쉬기가 힘들다 하셨고 의사는 엄마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엄마의 상의를 조금 걷어올리자 의사의 시선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옆구리에 깊게 남은 맹장 수술 자국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엄마는 그것을 가리키며 아주 어릴 적에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어린 딸과 함께 깔깔 웃었던 기억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한소연 선생님 역시 같은 자리에 수술 자국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곧 태도를 다잡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치료 스케줄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뒤 진료를 마쳤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해 병원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대답도 없이 허공만 바라보셨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엄마를 차에 태우려던 순간 멀리서 흰 가운 차림의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바로 조금 전 엄마에게 시한부 판정을 내린 담당 의사 한서윤 선생님이었습니다. 얼굴은 고통과 당혹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망설임도 없이 제 차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서윤 선생님의 입술에서 또렷하게 단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날 병원 앞에서 그렇게 내 동생 미자를 만났습니다. 한소연 선생님이 바로 내 동생 미자였습니다. 미자는 진료실에서 엄마와 나를 그렇게 내보낸 뒤 엄마의 환자 차트를 다시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629-3번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주소였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구글 지도에 입력해 거리 뷰를 열어봤는데 화면에 잡힌 그 낡은 단독주택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허물어진 담벼락, 대문 앞 전봇대, 골목 입구에 오래된 가게까지.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 속 풍경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야 진료 중에 본 엄마의 맹장 수술 자국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자기 배에도 똑같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너무 어려서 수술받은 기억조차 없었는데 늘 그 흉터를 보며 왜 나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 의문이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똑같은 흉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미자의 기억을 되살린 거였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 밑에 작은 점을 언급했을 때 그 순간 미자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억과 단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자 미자는 더는 진료실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발걸음이 제멋대로 병원 현관을 향했고 결국 우리 차 앞에 몸을 던진 건 본능 같은 행동이었다고. 엄마 손을 놓친 3살배기 미자는 시장통의 인파에 휩쓸려 길을 잃었습니다. 겁에 질려 울고 있던 아이의 손을 붙잡은 건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파출소에 데려갔지만 그 시절은 지금처럼 경찰서끼리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산화도 안 돼 있었고 미자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는 우리 동네 파출소에 접수된 반면 미자를 데리고 있던 아주머니는 자기 동네 파출소에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기록은 남았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았고 아이를 찾는 사람은 없다는 답을 들은 아주버니 부부는 자식이 없었기에 미자를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여기며 본인들의 자식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자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가정 속에서 자라게 된 것이었죠. 미자는 양부모님과 함께 곧바로 미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존스 홉킨스 의대에 진학했고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쪽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자신이 양부모님의 친딸이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우연히 앨범을 들춰보다가 깨달았답니다. 자기 아기 사진이 없다는 것을요. 이상하다 싶어 물어보자 양부모님이 어렵게 입을 열어 말해주셨다네요. 우리가 널 입양했다고. 그 말을 들은 미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양부모의 사랑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열심히 공부했고 의사라는 길을 걸었고요. 미국에서 수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병원 교수이자 혈액암 전문 의사로 일하게 되면서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너무 바쁜 병원 생활로 인해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연히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미자야, 미안하다. 엄마가 널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내가 한눈만 안 팔았어도 너를 그렇게 잃어버리진 않았을 텐데.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도 없지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요. 이렇게 늦게서야 엄마 앞에 나타나서. 아니야, 늦게라도 이렇게 살아서 내 옆에 다시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엄마, 저 양부모님 밑에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요.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잖아요.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네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네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는. 저도요. 언젠가 진짜 제 뿌리를 찾고 싶다고 늘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엄마 앞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마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고맙다, 미자야. 엄마한테 와줘서. 엄마는 이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저를 미자라고 불러줘서, 절 찾아줘서 고마워요. 엄마의 병세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다름 아닌 담당 의사 한서연 선생님, 아니 미자였습니다. 그리고 항암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급성 혈액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골수 이식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미자는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며칠 뒤 나왔습니다. 적합 조직일치율 100%. 안 된다, 미자야. 너한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네 골수를 받니? 난 그런 호사 누릴 자격 없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엄마 딸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세요? 이제 와서 네 몸을 베어내서 살아보겠다니 그게 무슨 염치냐. 차라리 내가 그냥 가는 게 낫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전 엄마를 살리고 싶어요. 제가 의사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죽어가는 걸 두고만 보라고요? 그건 절대 못해요. 그래도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너를 키워주지도 못했고 네 옆에 있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뭘 안 해주셨어요. 엄마가 저 이렇게 이쁘고 건강하게 낳아주셨잖아요. 미자야, 엄마,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엄마는 미자의 골수 이식을 받고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창백하게 누워있던 분이었는데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고 손에도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 같은 회복 앞에서 의료진들도 고개를 저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미자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이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은 조심스럽고도 경건했습니다. 엄마는 순간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자 역시 두 부모님 사이에 서서 한쪽은 생모, 한쪽은 양부모를 바라보며 눈망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도 서윤이가, 아니 미자가 잃어버린 아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쁜 아이를 버렸을까. 자식이 없던 우리에게 하늘이 내준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저 혼자였으면 제 형편으로는 감히 이렇게까지 잘하지 못했을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의 귀한 자식을, 그것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셨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에, 제가 어떻게 어머니 마음을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잃어버린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판 탓에 제 딸을 그렇게 헤어지게 만든 건데요. 양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미자가 이 세상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그 생각만 하면 오히려 몸서리 쳐집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쭉 살았다면 더 일찍 만나셨을 텐데 서윤이 아빠가 그때 갑자기 미국 발령을 받아서 부랴부랴 짐 싸고 바로 떠나게 됐거든요. 원래는 몇 년만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미국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미국에서 서윤이가 너무 잘 적응을 하는 겁니다. 영어도 금방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도 그렇게 잘하니 솔직히 부모 마음에 욕심이 생기더군요. 이 아이를 큰 물에서 더 넓은 세상에서 자라게 해보자 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그냥 눌러앉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어느새 이렇게 30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평생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여인이 같은 아이를 품었다는 이유 하나로 결국 한자리에 서서 울고 있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2번 사랑받은 거예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평생 찾아주셨고 양부모님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이제는 3분 모두 제 부모님이에요. 제가 3분 부모님 건강 끝까지 책임질게요. 저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 제가 운영하는 한식 뷔페 식당에 모였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난 뒤 친구들을 위해 요리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여 테이블이 휘어질 만큼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미진아, 미니야, 와줘서 고마워. 주리야,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부른 거야? 밖에서 만나도 되는데 굳이 네 식당으로 오라고 한 거 보면 무슨 대형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친구 미진이가 묻자 다른 친구 미니가 곧장 말을 받았습니다. 야, 딱 보면 모르겠냐? 주리에 남자 생긴 거잖아. 자랑할 일이 있어서 부른 게 분명하지. 또 결혼 소식을 전할지도 모르고. 뭐야, 결혼? 주리 너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 두 친구는 저에게 유일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마음이 잘 맞아 10수년째 절친으로 지내고 있었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락이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우정만큼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은 건 사귄 지 몇 달 되지 않았던 탓도 있고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다 보니 말할 기회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식당에 직접 초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나 사귀는 남자친구 있어. 5개월 정도 됐어.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어. 조금 급한 건 사실이지만 서로에게 너무 진심이라 그렇게 결정했어. 그러자 미진이가 깜짝 놀라더니 서운하다며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주리, 이 나쁜 기집애. 결혼할 남자가 생겼는데 여태 말을 안 한 거야? 정말 섭섭하다. 미니야, 너도 몰랐지? 나도 처음 듣지. 그동안 얼굴 볼 기회가 없어서 말 못한 거겠지. 서로 바빠서 이렇게 셋이 모인 게 거의 반년 만이잖아. 주리야, 네 신랑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질문에 저는 잠시 긴장한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는 사람이야. 뭐? 의사라고? 맞아. 의사야. 헐, 대박. 김주리가 의사랑 사귀더니 막 결혼까지 하다니. 이거 진짜 대형 사건 아니야? 미니야, 너도 놀랐지? 엄청 놀랐지. 주리야, 너 설마 거짓말은 아니지? 진짜 병원에서 가운 입고 환자 진찰한 의사 맞다는 거지? 진짜라니까. 두 친구는 제 말을 들으면서도 선뜻 믿지 못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두 친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주리야, 너 혹시 사기꾼이랑 엮인 거 아니야? 요즘 의사라고 속여서 사기 결혼하는 인간들 많다던데. 너도 사기꾼한테 걸린 거 아니야? 미진이의 말에 황당했지만 미니까지 거들며 큰 소리로 걱정을 보탰습니다. 맞아, 사기일 수도 있겠다. 주리야, 너 그 남자가 일하는 병원엔 가봤어? 안 가봤지? 그냥 말만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처음 만난 게 우리 아빠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을 때였어. 난 아빠 보호자로, 그 사람은 의사 선생님으로 처음 인연이 된 거야. 와, 진짜 이런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다니. 우리 셋 다 고졸이라 우리 중에 대학 나오고 잘난 사람이랑 결혼할 친구는 없을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 내 남친도 고졸이라 공장에서 교대 근무로 빡세게 일하는 중이거든. 미진아, 네 남친은 뭐 한다고 했지? 카센터에서 정비사로 일해. 직원이라 월급은 쥐꼬리야. 내 남친도 공장에서 교대 뛰어도 월 300만 원 겨우 벌어. 그런데 주리 남친은 의사니까 돈 엄청 벌겠지? 당연하지. 주리, 얘 제대로 봉잡았네. 와,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남친도 평범한 애들인데 혼자만 의사를 만나다니. 이거 세상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두 친구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제가 의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못내 불만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의사이긴 해도 그냥 직원으로 일하는 월급쟁이에 불과해.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니? 너희 남자친구들도 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괜히 서로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말자. 뭐라고? 주리, 지금 우리 놀리는 거야? 아무리 월급쟁이라도 네 남친은 의사잖아. 우리랑은 아예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게 말이야. 주리, 너 진짜 우리 놀리는 거지? 의사 남친이면 초대박 사건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니? 얘들아, 왜 그래? 너희들 지금 좀 흥분한 것 같아. 흥분? 야, 김주리, 네가 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니? 미진아, 우리가 지금 흥분한 거 맞아? 당연히 아니지. 주리, 얘 말투 들어봐. 완전히 우리 무시하는 것 같잖아. 꼭 인자한 사모님이라도 된 것처럼 굴고 있어. 지가 언제부터 이런 성격이었다고. 야, 김주리, 의사랑 결혼한다고 우리가 우스워 보이냐? 저는 친구들이 괜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고 착잡해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혹시 말실수를 한 거라면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이미 빈정 다 상했거든? 네가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 그러니까 주리, 너 오늘 보니까 진짜 왕재수다. 의사랑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질 게 뻔하다. 얘들아, 아니야.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친구는 너희 둘뿐이야. 너희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실망시킬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누구보다 너희를 존중하면서 말하고 있어. 채, 그럼 우리가 괜히 이런다는 소리네? 야, 김주리, 너 예전부터 눈치 없고 재수 없게 행동하는 게 있었어. 아직도 그 습성이 안 고쳐졌구나? 미니야, 얘 고등학교 때도 인기 좀 있다고 깝치지 않았냐? 맞아, 그랬지. 인기 좀 있다고 부잣집 남자애들만 골라 사귀었잖아. 그때도 주리에 사생활 더럽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어. 주리야, 너 고등학교 때부터 여우짓 하더니 그동안 남자 많이 꼬셨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질릴 만큼 놀고 이제 와서 의사 붙잡고 정착하는 거지? 두 친구의 말에 저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늘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의사와 결혼한다고 말하자 처음으로 무섭고도 이질적인 말투로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저는 두 친구의 말이 하도 진실성이 없어서 차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허무맹랑한 말들을 또다시 쏟아냈습니다. 주리, 너 이 식당도 솔직히 네 힘으로 차린 거 아니지? 미니야, 네 생각은 어때? 당근 아니지. 얘 혼자 힘으로 이걸 차렸겠어? 분명 우리 몰래 늙은 남자랑 연애하면서 돈 뜯어낸 거야. 주리에 고등학교 때부터 문란하고 더럽잖아. 너희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난 그저 결혼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만 하는 거니? 내가 의사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어? 그 말에 두 친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차더니 비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의사 만난다고 아주 기고만장하네. 그런데 주리야, 그 의사가 왜 하필 너랑 결혼을 할까? 네가 밤일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남자가 너만 보고 살 리가 있겠니? 분명 결혼해서도 바람 피울 거다. 맞아. 미치지 않고서야 주리 너만 바라보며 살겠냐? 우리도 그렇지만 넌 고졸에다 무식해서 의사 남편이랑 대화도 잘 안 통할걸? 주리야, 네가 밤일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 남자가 결혼까지 결심했겠니?
아무튼 부럽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한테도 그 노하우 좀 알려줘. 잠자리 노하우 말이야. 우리도 사짝 꼬셔서 시집 좀 가게. 저는 더는 들어줄 수가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 입구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그냥 나가줘. 더는 들어줄 수가 없다. 아이고, 몇 마디 충고했다고 친구를 내쫓겠다니. 의사 사모님 되더니 잘난 척이 하늘을 찌르네? 됐어, 비진아. 그냥 가자. 주리 얘가 우리를 친구로 생각이나 하겠니? 그러게. 미니야, 가자. 재수 없는 김주리 결혼식엔 가지 말자. 당연히 가지 말아야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얼굴 좀 예쁘고 밤일 좀 잘해서 의사랑 결혼하는 건데 뭐하러 축하를 해주겠니? 지금 우리한테 대하는 태도도 재수 없고 역겨워. 가자, 미진아. 야, 김주리.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게. 결혼 잘해라. 두 친구는 그렇게 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저에겐 아빠 말고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두 친구뿐이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상처를 주고 떠나가 버리니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니 아빠가 제 부은 두 눈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주리야, 무슨 일이야? 너 울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에구구, 내가 뭘 했냐? 일 좀 쉬엄쉬엄 하라니까. 직원도 한 명 더 두라고 했잖니. 아니에요, 아빠. 이모님 한 분이랑 저랑 둘이서도 충분해요. 가게 규모가 크지도 않잖아요. 주리야, 결혼하고 나면 식당은 그만 접을 거지? 박서방도 네가 힘들게 일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꼭 그만두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 에이, 그래도 제 할 일은 해야죠. 아빠, 저 아직 젊잖아요. 아빠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일을 관두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 식당을 쉽게 닫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난 뒤라 더더욱 제 힘으로 지켜내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소식을 친척들에게 전하자 가까이 살던 큰엄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서방님, 주리야. 큰엄마,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내가 네 카톡 보고 너무 기분 좋아서 달려왔지. 너 결혼한다는 게 사실이야?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 그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니?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는 의사예요. 제 입에서 의사라는 말이 떨어지자 큰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했니? 주리야, 지금 네가 뭐라고 했어? 간호사도 아니고 방사선사도 아니고 의사라고? 네 입에서 나온 그 말 정말 의사 맞아? 네, 큰엄마, 맞아요. 설마 나이 많은 할배니? 돌싱이나 나이 많은 남자구나? 아니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34시고 초혼이에요. 뭐라고? 그런 남자가 너랑 결혼한다고? 그러자 큰엄마는 차마 믿기 어렵다는 듯 제게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달라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사기꾼 천지라며 이름도 알려주면 직접 검색해보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드렸고 명함도 드리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드렸습니다. 전문의로 등록된 사실을 직접 확인하시자 큰엄마는 제 얼굴을 빤히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의사가 많네. 젊고 잘생긴 데다 생긴 것도 꽤 준수하고. 그런데 왜 하필 너랑 결혼하겠다고 한 걸까? 물론 주리가 좀 예쁘긴 하지.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괜찮고. 아니야, 그래도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어. 주리야, 그 남자 부모님은 만나보았니? 네, 만나뵀어요.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뭐라고? 너를 허락하셨단 말이야? 너 고졸인 거 솔직히 말했어? 그리고 엄마 없이 자란 것도 밝혔니? 또 지하에서 한식 뷔페하는 것도 아신다고? 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도 널 허락했다고? 참 희한하구나. 요즘 세상에 조건 하나 안 보고 결혼을 허락한다는 건 무슨 속셈이 분명히 있는 거야. 자, 생각 좀 해보자. 큰엄마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시선을 아빠에게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 결혼 아무래도 의사 집안에서 우리 주리를 시녀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게 확실해요.
요즘 뉴스 보면 잘 사는 집에 시집 갔다가 개고생하다가 갑질당하다 못해 도망치듯 이혼하는 여자들 줄기차게 나오잖아요. 처음엔 호의를 보이는 척 잘해주다가도 결혼하고 나면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네? 형수님, 그럴 리가 없어요. 박서방이랑 사돈두부는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다. 제가 직접 만나뵀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벌써 상견례까지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고 그냥 만나서 식사하고 차 한잔한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한 점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너무 좋은 분들이라 이상한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제일 수상한 거예요. 사람이란 게 아쉬운 게 있으면 털어놓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지적도 하면서 티가 나야 하는데 그쪽 집안은 앞에서는 천사처럼 굴고 뒤로 가서는 분명히 흉을 보며 욕을 퍼붓는 사람들일 겁니다. 형수님, 아닙니다.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그분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다. 서방님, 잊으셨어요? 20년 전 쓰레기 같은 동서랑 이혼하게 된 게 누구 덕분인데요. 내가 그때 이혼을 시켜줘서 망정이지 그 옆에 내랑 계속 살았으면 서방님은 지금쯤 더 큰 고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동서가 집안 잘 산다고 서방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형수님, 전처는 절대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보기엔 엄청 무시했어요. 서방님뿐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던 거 다 알잖아요. 질펀하게 바람까지 피운 여잔데. 형수님, 전처가 바람을 피운 적도 없습니다. 서방님, 왜 자꾸 내 말을 끊으세요? 이혼한 뒤에 전처가 단 한 번이라도 주리를 찾아온 적이 있나요? 그건 없었습니다. 거보세요. 내 눈이 더 정확한 거 아시겠죠? 서방님, 주리 결혼시키면 결국 주리가 고생만 할 겁니다. 괜히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헤어지게 하세요. 주리야, 너 그 의사 남자친구랑 당장 헤어져라. 내가 직접 중매로 너한테 딱 맞는 남자 소개해 줄 테니. 큰엄마, 아니에요. 제 남자친구는 저를 고생시키지도 괴롭히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주리야, 집안 어른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네가 그쪽 집안과 너무 차이가 크니 나중에 반드시 불행해진다. 결혼하면 갑과 을이 확실히 갈리고 넌 평생 복종하면서 살아야 할 거라고. 내 말 듣고 헤어져라. 아니요, 저는... 주리야, 이 큰엄마가 현명한 사람인 거 모르니? 너 예전에 대학 간다고 했을 때도 내가 말려서 돈 벌라고 했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식당 사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니? 물론 큰엄마의 조언 덕분에 잘 풀린 일도 많았죠. 하지만 남자친구와의 결혼만큼은 꼭 할 거예요.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의사라고 하니까 넙죽 좋다고 따라가려는 거지. 너 재벌집에 시집 갔다가 이혼하고 돌아온 연예인들 알지? 그 사람들이 괜히 이혼하는 게 아니야. 집안 차이, 수준 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 다 깨지는 거라고. 너도 의사 집안에 시집 가면 반드시 고생하다가 이혼하고 말 거야. 내 말 들어. 그 의사랑 당장 헤어져. 큰엄마가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큰엄마는 저에게 고민을 깊이 하라며 자신의 말을 반드시 따르라고 강요하다가 결국 떠나셨습니다. 아빠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제 등을 다독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네 큰엄마가 괜히 쓸데없는 말만 늘어났구나. 그냥 한 귀로 흘려들어라. 아빠, 나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엄마랑 이혼한 게 어떤 이유였어? 그동안 눈치 보여서 차마 묻지 못했는데 오늘은 꼭 답을 듣고 싶어. 부부가 살다 보면 갈등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부부는 그 갈등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단다. 엄마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었어? 나쁜 짓이라니. 그런 건 없어. 그저 이 아빠가 부족해서 네 엄마가 떠난 거지. 지금은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알아? 아니, 전혀 모르지. 왜 묻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아빠, 아무튼 큰엄마가 한 말은 우리 둘 다 같이 흘려듣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와 마음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와 의사 남자친구의 결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걸까요?
평생 사랑하며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남자를 만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고생을 조금 하게 되었고 일에 집중하지 못해 손님들의 주문을 놓치거나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답지 않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식당으로 직접 찾아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홀 치우고 손님들 상대할게. 자기는 주방에서 나오지 마. 고마워 오빠. 요즘 내가 정신이 좀 없으니까 주방에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이 오빠가 다 도울 테니까 홀 손님은 신경 쓰지 마. 저는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지 남자친구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둘러댔을 뿐이었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남자친구의 얼굴을 편하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빠가 도와줘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네.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뭐가. 많이 피곤하지? 아니, 오빠가 있어서 그런지 피곤하지는 않아. 다행이다. 그런데 내가 줄이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들어줄 수 있겠어? 무슨 말인데? 오빠가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니까 괜히 무섭잖아. 무서운 얘기는 아니야. 사실 네 큰어머니 이야기야. 큰엄마? 오빠가 우리 큰엄마를 어떻게 알아?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자친구와 큰엄마가 만날 일이 있었나 떠올려 봤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두 사람이 마주칠 만한 상황은 없었죠. 나를 직접 찾아오셨더라. 뭐? 큰엄마가 오빠를 찾아왔다고? 어디로? 병원에 오셨었어. 진료 접수까지 하고 내 진료실에 들어오셨어.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고 묻자 줄이 네 큰엄마라고 밝히시더라. 뭐라고? 진료실까지 찾아갔다고? 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좀 불편한 말씀을 하시더라. 나더러 너랑 헤어지라는 거야. 뭐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봤는데 네 흉을 참 많이 보시더라. 뭐라고 하셨는데? 그건 차마 말하기가 그렇다. 그리고 나는 큰어머니가 하는 말은 하나도 믿지 않아. 원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래도 네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오빠, 제발 말해줘. 큰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듣고 싶어. 듣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야. 큰어머니랑은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야. 주제넘는 말일지 모르지만 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늘어놓고는 헤어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듣고 있자니 정말 거북하더라. 사실 얼마 전에도 큰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 오빠 집안에 시집가면 분명히 무시당하고 고생할 거라면서 행복하지도 못하고 결국 이혼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의사인 오빠랑 결혼한다고 했더니 절친한 친구 둘도 나한테 엄청 심하게 막말을 하더라. 정색했더니 내 결혼식에는 오지 않겠다고 했어. 내가 오빠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봐. 뭐라고? 친구들까지 그랬다고?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믿었던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나왔더니 속이 얼마나 상했겠니. 아마 내가 인복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겠지. 그래도 난 오빠랑 결혼할 거야. 오빠가 싫다고 헤어지자고만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남자친구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줄이 너랑 어떻게 헤어져.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우리 둘만 생각하자. 고마워.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 남자친구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어서야 그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빠께 이 일을 말씀드렸고 결국 큰엄마를 상견례에는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식까지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해만 하실 것 같아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그런데 제 예상대로 큰엄마는 저 모르게 아주 큰 사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빠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저는 식당 일을 하던 손을 멈춘 채 이모님께 맡기고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오빠의 병원 앞으로 달려가 맞은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희한했습니다. 아직 자리에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대화 소리가 제 귀에 콕콕 박혀 들어왔습니다. 큰엄마와 예전엔 친구였던 미진이와 미니가 함께 앉아 제 남자친구를 향해 따발총처럼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박 선생, 내가 조카애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일러줬는데 선생이 안 믿더군. 그래서 오늘은 주리 친구들까지 데려온 거야. 너희들 주리에 대해서 좀 알려들어라. 네, 큰어머님. 저기 의사 선생님, 주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고 결혼까지 생각하신 모양인데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리 그 기집애 고등학교 때 아주 유명했어요. 학교에서 주리랑 안 사귀어 본 남학생이 없었다니까요. 맞습니다. 주리 별명이 날아다니는 침대였어요. 지저분한 걸로는 학교에서 1등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일하는 식당도 남자들 사귀면서 받아낸 돈으로 차린 거래요. 미진아, 그렇지? 그렇지. 의사 선생님, 저희는 주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큰어머님까지 나서서 결혼을 말리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선생님 신세 망치시는 걸 막아드리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결정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들이 제 귓가에 날카롭게 꽂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사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그토록 샘과 질투의 대상이었던 모양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며 결혼을 막으려는 모습이 제 눈에는 진짜 추악하고 역겹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큰엄마 옆에 사촌 언니까지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내 딸이야, 박 선생. 대학 졸업했고 대기업 다니고 있어. 그리고 순둥해서 여태껏 사고 한 번 친 적 없고 남자 문제도 깨끗하지. 자네 같은 사람은 내 딸을 만나야 해. 그 더러운 주리 같은 애 말고. 그러자 미진이와 미니가 또 거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결혼은 반드시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해야죠. 여기 언니 좀 보세요. 얼마나 참하고 예쁘게 생겼는지 주리랑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의사 선생님, 또 주리 고등학교 시절 별명 모르시죠? 사실은 아무에게나 막주리였어요. 아무에게나 막 준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 순간 제 온몸에서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저토록 뻔뻔하게 쏟아내다니 차라리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장면을 끝까지 다 들은 뒤 잠시 밖으로 나와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 큰엄마와 두 친구 그리고 사촌 언니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큰엄마, 미진이, 미니, 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내 욕이나 퍼붓는 거야? 큰엄마, 저랑 남자친구가 헤어지게 하고 수지 언니 소개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네요.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왔지? 야, 주리야, 너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수준이더구나. 그런 네가 의사랑 결혼하는 건 도저히 아니지 않니? 양심이 있으면 박 선생님께 사과하고 깨끗하게 떨어져라. 내 딸은 박 선생이랑 수준도 맞고 참 잘 어울리니 두 사람이 만나면 좋겠다 싶어 데리고 온 거다. 큰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러려고 저한테 의사 남자친구랑 헤어지라고 했던 거예요? 의사 사위를 얻고 싶어서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남자친구를 빼앗아가려는 게 말이 됩니까? 큰엄마, 저랑 가족 아닌가요? 가족이니까 이러는 거지. 네가 분수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왜 관여하겠니? 집안 차이, 학력 차이도 큰데다 네 과거가 지저분하잖아. 박 선생이 얼마나 손해겠니? 남자친구가 저보다 잘난 건 인정하지만 제가 지저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진아, 미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의사랑 결혼한다니까 연을 끊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내 결혼까지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자 두 친구가 얼굴을 붉히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한 적 없어. 네 별명 진짜 날아다니는 침대였잖아. 맞아. 네가 아무에게나 막줄이었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이야. 지금 와서 발뺌하지 마. 친구들의 뻔뻔한 목소리에 제 가슴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나 부끄럽게 산 적 없고 그런 이상한 별명은 들어본 적도 없어. 다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잖아. 야, 김주리, 너 학교 다닐 때 문란하다는 소문 돌았던 거 다들 알았거든? 맞아. 남자애들이 네 꽁무니 쫓아다녔잖아. 넌 그런 애들 다 받아줬고. 날아다니는 침대, 그 별명 틀리지 않잖아. 진짜 이것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의사랑 결혼한다니까 배 아파서 이러는 거 모를 줄 알아?
니네들이 만나는 남자친구보다 너무 잘난 사람이랑 내가 결혼하니까 시샘하고 질투가 나서 이러는 거잖아. 어머머, 얘 좀 봐라. 우리를 또 무시하네? 미니야, 우리가 이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겠니? 아니지. 바로 응징해주자. 김주리, 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애구나. 꼴통인 줄만 알았는데 아나무인이었네? 미진아, 저 기집애 잡아. 두 친구는 제가 시샘과 질투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고 말하자 금세 분노로 폭발하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힘으로 밀쳐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친구가 소리치며 두 친구를 떼어내려 했지만 이미 제 머리채와 옷깃을 꽉 움켜쥔 두 사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을 다해 미진이의 코를 있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미진이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지자 남은 미니의 얼굴을 향해 제 머리를 그대로 쾅 하고 박아버렸습니다. 내 코... 피가 나잖아. 아이고, 내 얼굴. 코 실리콘이 터진 것 같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친구냐? 아니, 지난번에 영 끊고 나갔었지? 그래, 이제 볼 일도 없는 사이니까 니네들이 뱉은 허언과 악담 그대로 벌받을 생각이나 해. 저는 두 친구에게 발길질을 날렸고 남자친구는 저를 꽉 끌어안으며 그만하면 됐다며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평생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미진이와 미니가 저를 먼저 건드렸으니 그대로 되갚아준 것뿐이었습니다. 두 친구가 바닥에 나뒹굴며 괴로워하자 큰엄마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식한 것 같으니 꼭 지혜미를 빼다 박았네. 이 친구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깨물고 머리를 박고 난리야. 큰엄마야말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 남자친구를 가로채서 수지 언니한테 소개해주려는 게 그게 가족이 할 짓입니까? 이 버릇없는 년 좀 봐라. 야, 내가 못할 짓을 했니? 사람은 분수에 맞는 짝을 만나야 하는 법이야. 김주리, 너 같은 무식한 애는 배운 것도 없는 남자나 찾아. 박 선생은 내 딸이랑 딱 어울려. 그러니까 넌 깨끗이 꺼져. 제 남자친구가 아니라잖아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서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요? 큰엄마 진짜 최악이에요. 큰엄마가 제 친척이고 가족이라는 게 차라리 수치스럽다고요. 뭐라고? 이 영악한 기집애가 감히? 좋아, 오늘 아주 혼이나 봐라. 큰엄마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더니 힘껏 따귀를 날렸습니다. 순간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아찔하게 시꺼매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퍽퍽 둔탁한 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순간 저는 얼떨떨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맞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으니까요.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고 눈앞이 또렷해지자 큰엄마가 얼굴을 감싸쥔 채 비틀거리며 연거푸 얻어맞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주리 엄마?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주먹질이야?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는 거야? 이 여편네가 아직도 똑같구나. 예전에도 나랑 남편 갈라놓으려고 온갖 이간질을 하더니 이제는 우리 딸까지 망치려고 덤벼? 네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지? 시댁에서 내가 시부모님 사랑받는다고 질투해서 내가 바람 폈다는 거짓말까지 꾸며내고 나를 집안에서 몰아내려고 스토킹까지 하며 괴롭혔지? 네가 퍼뜨린 헛소문 때문에 내 인생이 산산이 부서졌어. 그런데도 모자라 이제는 내 딸에게까지 이따위 짓을 해? 오늘은 네가 내 손에 작살날 줄 알아라. 이봐 동서, 그만하지 못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옛날 일은 그렇다 치고 지금은 그냥 수준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잖아. 박 선생 같은 사람한테 주리 같은 애가 어울리겠냐고. 이 여편대는 말로는 안 통하네. 너 오늘 진짜 송장 치를 줄 알아. 갑자기 나타난 엄마는 사실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오신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뒤에도 저는 아빠 몰래 엄마를 계속 만나왔습니다. 엄마가 저를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집 밖에서 남몰래 조용히 꾸준히 만났던 겁니다. 엄마는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들과 잘 지내고 계셨고 틈틈이 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씩 얼굴을 보셨습니다. 엄마는 제게 큰엄마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엄마를 원망하고 오히려 큰엄마를 감싸기만 했습니다. 큰엄마가 이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결혼과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삶을 망치려 드는 큰엄마의 악행 앞에서 더는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광분한 채로 나타나 큰엄마를 가차없이 두들겨 패주셨습니다. 동서, 그만하지 못해? 수지야, 엄마가 막고 있잖아. 뭐라도 좀 해봐.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나 먼저 집에 갈게. 수지야, 가긴 어딜 가. 내가 너 시집 보내려고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억지로 데리고 온 거잖아. 아무튼 난 집에 갈래. 야!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사촌 언니는 겁에 질려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에게 맞아 쓰러져 있던 두 친구 역시 엄마의 기세에 질려 기어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그냥 보내주지 않... 어디서 감히 가겠다는 거야? 너희 둘은 오늘 나랑 끝장을 봐야 해. 주리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그만하고 보내줘. 우리도 사실은 네 큰엄마가 돈을 주고 부탁해서 나온 거야. 맞아, 주리야. 네 큰엄마가 우리를 찾아와서 돈 줄 테니 우리가 아는 거 떠들어주면 된다고 했어. 하지만 너희들은 없는 말을 지어냈잖아. 그게 아는 걸 떠든 거니? 허위로 내 명예를 짓밟은 거지. 그런가? 저기 주리야, 미안해. 우리가 네 말대로 샘나고 질투가 나서 그랬나 봐. 너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으니 나중에 흥분 가라앉히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 주리야. 다음에는 우리 웃으면서 보자.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만 가볼게. 저는 두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못을 박듯 확실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다음에 보자고? 내가 너희들을 또다시 만날 것 같으니? 너희 둘은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겉으로는 세상 착한 친구들인 척 굴면서 뒤에서는 날 조롱하고 비웃었지. 10수년의 세월을 함께한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냥은 못 보내. 그러자 미진이가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맞아. 우린 애초에 널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어. 네가 우리를 좋아하니까 대충 맞춰주면서 가지고 노는 거지. 네가 그동안 밥도술도 잘 샀잖아. 그거 얻어먹으려고 놀아준 거라고, 이 멍청한 기집애야. 맞아. 미진이 말이 딱 맞아. 네가 돈을 펑펑 쓰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종종 얻어먹으려고 불렀던 거야. 야, 주리야. 네가 의사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배 아파서 가만히 있었겠냐? 큰엄마가 찾아왔을 때 우린 속으로 옳다구나 하고 기분이 째졌어. 뭐 결국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라도 해보니까 후회는 없어. 나쁜 것들.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저는 말을 더 잇지 않고 분노에 치를 떨며 두 친구를 발길을 찔러 응징했습니다. 한편 엄마는 큰엄마를 붙들고 거침없이 혼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사장님이 소란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싸움은 그렇게 종결되었고 우리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쌍방폭행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각자 알아서 치료를 받는다는 합의서를 쓰고서야 경찰서 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아빠가 사는 집까지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20년 만에 엄마를 마주한 아빠는 얼이 빠진 듯 논란을 꾸렸습니다. 주리 엄마? 이 모질한 인간아. 당신 형수가 우리 이혼시킨 거 정말 몰랐어? 그 여자가 요저의 인물인 걸 알면서도 왜 아직까지 왕래를 하면서 사는 거야? 내 딸이 왜 그 여자한테 당하지 말아야 할 짓을 당해야 하냐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미안해. 주리야, 너 괜찮니? 내 딸 안 괜찮아. 당신이 아직도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살아서 그 여자한테 이용당하고 멍청하게 당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형이랑 인연을 끊을 수가 없으니 형수를 외면할 수 없었어. 참 못난 사람이네. 좋아, 지난 이야기는 그만할게.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해. 주리를 위해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는 아빠에게 큰엄마가 벌인 모든 짓을 조목조목 밝히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짓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셨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강하게 경고를 남기고는 집을 떠나셨습니다. 며칠 뒤 큰아빠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엄마가 직접 찾아가 단판을 지으신 모양이었습니다. 큰아빠는 무겁게 입을 열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주리야, 네 큰엄마가 저지른 짓 다 들었다.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구나. 나 큰엄마랑 이혼하기로 했다. 이혼이요? 그래. 나도 그동안 우유부단하게 참고 살았는데 결국 조카인 너에게까지 못할 짓을 했고
내 딸 수지에게도 억지르니 남자친구랑 만나라고 떠밀었잖니. 더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주리야, 여러모로 미안하다. 큰아빠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큰엄마와 왕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저를 비꼬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리라 믿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다가올 상견례와 결혼식에만 모든 신경을 쏟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아빠와 함께 엄마도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저는 주리 엄마입니다. 이 사람과는 20년 전에 이혼했지만 그래도 딸이 결혼한다 하니 꼭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떤 집안에 시집을 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겠죠? 그럼요, 사돈. 주리 어머님이신데 당연히 오셔서 저희를 만나보셔야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엄마는 아빠 대신 결혼 비용이나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에 대해 꼼꼼하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제 몫을 다해 보내겠다고, 제 딸이 행여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번 손사래를 치셨지만 엄마는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결혼식 날에도 엄마가 참석하셨습니다. 예식 내내 엄마는 아빠에게 쉼없이 잔소리를 하셨고, 아빠는 죄인처럼 고개를 잔뜩 숙인 채 연신 알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비록 오래전 갈라선 부부였지만 제 결혼만큼은 함께 지켜주고 싶어하는 두 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시련과 상처 끝에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신혼집에 자주 오셔서 부족한 게 있으면 꼭 채워주시려 했습니다. 주리야, 넌 식당을 하는 애가 어떻게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니? 엄마, 먹을 거 많아. 많긴 뭐가 많니? 내가 잔뜩 해놓을 테니까 박서방 식사 잘 챙겨줘. 알겠어. 그런데 엄마 엄청 자주 오시네? 그래서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랑 살 때는 집에 아예 안 오셨잖아. 그 집에 내가 가고 싶었겠니? 학을 떼고 이혼했는데 왜 찾아가겠어? 물론 줄이 너한테는 미안했다. 그래서 지금 못해준 걸 채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 줄이야, 나 못난 엄마인 건 알지만 그래도 노력할 기회는 줘라. 아니야, 엄마는 못난 엄마가 아니야. 좋은 엄마야. 으이구, 착해 빠진. 엄마는 제 성격이 모가 나지 않아 좋다고 하셨지만 너무 물러터졌다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는 제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함이나 화를 다 풀어내라고 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엄마에게 서운하거나 원망하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한두 달 동안 저는 신혼의 기쁨도 누리고 엄마의 사랑도 실컷 맛보며 아빠의 다정함도 느끼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셔서 더할 나위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식당에 환영하기 힘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큰엄마였습니다. 야, 김주리, 너 때문에 나 이혼당하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았다. 갈 데가 없어서 옆 건물 원룸에 산다. 아, 네. 그것뿐인 줄 아냐? 내 딸이 날 안 만나준다. 아, 네. 그게 다야? 너 나한테 안 미안하냐? 저기, 큰엄마, 잠시만요. 엄마, 큰엄마 오셨어. 마침 주방에서 일을 돕고 계시던 엄마가 제 목소리를 듣고 달려 나오셨습니다. 뭐야? 동서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리고 왜 뛰어오고 난리야? 이 여편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딜 기어와? 내 딸한테 또 무슨 말을 짓거리려고? 아니야. 난 그냥 밥 먹으러 온 거야. 돈도 없고 배가 고파서. 8,000원. 뭐라고? 밥값 8,000원. 선불이야. 돈 내고 식판 들어서 처먹든지. 나 돈 없다니까? 이혼당하고 한 푼도 못 받았다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더러워도 손님으로 받아주려 했더니 공짜로 먹겠다고? 이거 안 되겠네. 너 내 딸 식당 출입 금지야. 나가라고. 이 여편 애야. 또 처맞고 쫓겨나고 싶어? 그냥 나갈래? 어쭈, 안 나가? 좋아. 오늘은 짬통에 처박아 줄 테니까 각오해. 알았어. 동서,
나갈게. 나간다고. 분명히 말한다. 나 여기 상주할 거다. 내 딸한테 다시는 다가오지 마라. 또 오면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 거야.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 가면 되잖아. 아우, 보내. 이혼 당하고 딸도 못 보는데 조카 식당에서 밥 한 끼도 못 얻어 먹네. 아유, 내 팔자야. 말년에 제대로 꼬였어. 아직도 안 나갔어? 이 여편에 그냥 확. 엄마의 호통에 큰엄마는 꽁지 빠지게 도망쳤고 그 뒤로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은 제 식당 옆 건물에서 지내다가 결국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거기가 보증금 없이 받아주는 곳이었는데 월세를 못 내면 얄짤없이 내쫓는 곳이었거든요. 이후로는 큰엄마가 어디로 떠나는지 연락도 소문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한번 바뀌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식당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빨리 팔려서 마지막 장사를 일주일만 더 하게 되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제 앞에 낯익은 손님 2명이 나타나 눈물로 오열했습니다. 주리야, 나 어떡하니? 내 남친 있잖아. 카센터 차린다고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연락 두절됐어. 핸드폰도 해지하고 완전히 도망갔다고. 나 모아둔 돈에다 대출까지 받아서 줬는데 이제 어쩌면 좋아. 주리야, 미진이만 힘든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아빠가 내 명의로 사채를 썼어. 집이 여기 독촉받는데 나 정말 돌아버리겠다. 매일 죽고 싶을 정도야. 저는 눈앞에서 울부짖는 두 사람을 보며 혀를 차고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해서 찾아온 건데? 곧바로 미진이가 고개를 들며 애원했습니다. 주리야, 돈 좀 빌려줘. 너 의사 남편이 있잖아. 모아둔 돈도 많잖아. 나 대출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어마어마해. 그 자식이 갚아주겠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결국 뒤통수 치고 날라버린 거야. 이어 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주리야, 우리 친구 맞지? 나 아빠 때문에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나한테 빚이 생긴 걸 알고 남자친구가 날 차버리기도 했어. 주리야, 우리 좀 도와줘라. 기가 막혀서 두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내가 왜 너희 친구야? 미진이, 미니, 너희는 내게 원수 같은 존재야. 양심도 없니? 당장 꺼져! 알아듣게 막말을 실컷 퍼부어도 두 친구는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무릎까지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사과와 함께 도와달라는 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리야, 우리가 저번에 그랬던 건 네가 샘나서 그랬던 거야. 너무 부러워서 갑자기 감정이 폭발한 거라고. 원래는 절대로 널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어. 진짜 소중한 친구라고 여겼다고. 주리야, 미안해. 우리 좀 용서해주고 이번만 도와줘. 맞아, 주리야. 그건 우리가 한 번 실수한 거야.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아. 다시 예전처럼 친구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사정 좀 도와주라. 어? 그들의 비굴한 태도에 저는 회심의 일격을 날리기로 했습니다. 식판 하나를 번쩍 들어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튀어나가는지 볼까? 자, 두더지 게임한다고 생각하고 니네들 머리를 이 식판으로 찍어주마. 딱 3초 줄게. 떠나든지 처맞든지 결정해라. 하나, 둘. 이 도라이 사이코 소시오패스야. 우리가 사과했으면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냐? 의사랑 결혼했어도 지능은 그대로네. 그러게 말이야. 미진아, 우리가 그냥 가자.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냐? 야, 김주리, 너 얼마나 가나 보자. 나중에 이혼당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아직도 안 나갔어? 이것들이. 튀어! 저 정신병자가 달려온다! 두 친구는 그렇게 주랭랑을 쳤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진이와 미니는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기저기 알바를 전전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알고 싶지 않았기에 그들의 말로에 대해선 깊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큰엄마와 절친이라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과 악행, 그리고 제가 직접 내린 참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는 엄마와 아빠를 따로따로 만나며 잘 지내고 있고 남편과도 더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집에서 편안히 태교에 전념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재미와 통쾌함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